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지난 아젠쿠르 전투편에서 등장한 영국산 장궁은 프랑스의 중세 기사단을 괴멸시키면서 중세의 전투 방식을 끝내고 근대적 전투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젠쿠르 전투 이후의 백년전쟁을 영국산 장궁이 지배했다면 어떻게 백년전쟁이 프랑스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프랑스가 장궁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한 대포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영국산 장궁을 밀어내고 근대 초입에 결정적인 무기로 입지를 다진 프랑스 대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415년 아젠쿠르 전투에서 영국의 장궁이 프랑스의 귀족 기사단을 박살내자 프랑스는 순식간에 자국의 영토가 영원히 영국의 수중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로서는 당연히 또 다른 침공에 대비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만 했죠. 당시 프랑스를 통치하던 인물은 샤를 7세였는데 다행히도 그는 고대 군사 관련 고전들을 탐독하던 박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궁의 위협을 분쇄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과학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독일의 갑옷 제작자들, 이탈리아의 수학자들은 물론 유럽 각지의 야금학자들과 연금술사 등을 총동원해서 후한 급여를 제공하며 새로운 군사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프랑스산 대포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산 대포는 어떻게 발명되었을까요? 그 출발은 이렇습니다. 화약이 대략 9세기에 중국에서 발명된 이후에 12세기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아랍에게 건너갔고 유럽에는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몽골에 파견된 교황의 특사가 파견 후 돌아와서 동쪽에는 불의 무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4세기에 들면 중국산 화약을 유럽에서 제조해보고자 하는 실험이 쾰른에서 진행되었고 1424년에는 독일의 한 야금학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돌로 만든 탄환을 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죠. 이를 컬버린 또는 밤바드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돌로 만든 탄환만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산 대포는 이 컬버린을 샤를 7세가 위에 언급한 과학자들로 하여금 개량시켜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당연히 목표 적중률이 떨어졌지만 대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과 화염 그리고 검은 연기는 기존의 전쟁터에서는 본 적이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보병이나 기병 부대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지요. 그렇게 프랑스산 대포는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백년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1450년 포르미니 전투에서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포의 힘으로 프랑스는 노르망디에서 영국을 몰아내고 백년전쟁을 끝낸 것이지요. 백년전쟁은 마무리되었지만 프랑스는 백년전쟁 시기부터 이미 영국 편이었던 부르고뉴와 1465년 또다시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대포는 아직 성벽 파쇄기로서의 역할까지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성용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처음에는 그 문제를 보다 큰 컬버린과 밤바드를 만들어서 해결하려 했지만 초대형 포들은 더욱더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고 자칫 화약을 잘못 주입하면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날려버릴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게다가 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동성을 확보하기도 더 어려웠죠. 그래서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것이 바로 긴 포신을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실의 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조금 더 강력한 화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약실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경이 줄어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사체는 둥근 모양의 단단한 철제 탄환이 가장 좋다는 것도 알아냈죠. 드디어 프랑스인들은 기존의 조잡한 포와 구분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한 이 포를 대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4m의 포신을 가진 대포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캐논볼을 발포하며 적의 보병과 기병은 물론 성벽까지 파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신형 대포의 기동성을 부여하고 목표를 오차없이 타격할 수 있는 정확성이 필요했지요. 당시는 아직 아이작 뉴턴이 없던 시대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발사할 때 대포가 맹렬한 속도로 후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포의 기동성을 부여할 요량이라면 반드시 후진 현상을 해결해야만 했는데, 대포를 바퀴 달린 말이 끄는 이륜 장치 위에 설치함으로써 반동으로 후진한 대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만들었고 기동성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트러니언, 즉 원하는 사거리를 얻기 위해서 포신을 상승시키거나 하강시키는 스크류형 기계장치도 개발했는데, 프랑스 포병들은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발사 지침표를 참고하여 트러니언을 돌려서 탄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또다시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무기가 등장하였고, 이후 대포는 모든 성과 요새들을 폐물로 만들어버리면서 부르고주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 무기를 가진 국가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세 말기나 근대 초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1494년 봄, 충격적인 사건이 이탈리아 방방 곳곳에 전해지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를 오등분하던 국가들, 즉 고대의 웅장함을 지닌 로마에도, 르네상스의 중심지인 피렌체에도, 아름다운 베네치아에도,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한 밀라노에도 그 소식은 여지없이 전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나폴리 왕국에서 벌어진 것이었는데, 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며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던 나폴리 근교의 몬테산 조반니가 불과 8시간 만에 프랑스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기존 유럽의 공성 전술을 택하지 않은 대신 36대의 대포를 바퀴에 실어 요새 외곽 150야드까지 끌고 온 후 약 23km에 달하는 철제 탄환을 성벽에 발사했습니다. 성벽은 산산조각 났고 대부분의 농성군은 수비진 돌더미에 깔려 전사하였는데, 프랑스 포위군은 단 한 명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위에서 소개한 4개 국가에 나폴리를 포함하여 5개국을 비롯한 수많은 소국으로 분할된 상태였는데, 이제 이탈리아 최고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대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탈리아 대전쟁은 프랑스와 합스부르크가 이탈리아의 패권을 두고 1494년부터 1559년까지 약 65년간 벌인 전쟁을 말합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프랑스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프랑스의 샤를 8세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시급히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프랑스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렌체는 당시의 위대한 독일 출신의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에게 프랑스의 대포를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요새에 대한 설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미켈란젤로가 모든 건축 설계에 관한 작업을 중단하고 샤를 8세의 군대가 정비된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공장애물을 설치하고 있었죠. 그와 동시에 밀라노에서는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 자신의 엄청난 두뇌를 새로운 임무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그는 이탈리아에게 위기가 닥쳐오자 자신의 천재적 머리로 오랜 시간 동안 짬짬이 기록하고 그려놓은 무기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록에는 독화살, 전차, 박격포, 탄약통, 공기총, 증기동력 캐터펄트, 로켓 발사기, 헬리콥터, 철갑 차량, 그리고 독가스도 포함되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빈치는 프로이트가 그를 어둠 속에서 너무 일찍 깨어난 인물이라 평가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스케치하는 무기들을 개발하는 것에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을 공책의 여러 부분에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이 다빈치가 무기 개발 기록을 거꾸로 쓴 이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빈치가 혼자 생각해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것인지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이탈리아를 구해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흙이었습니다. 1500년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미친듯이 누비고 다닐 때 이탈리아는 각 요새들의 외벽 안쪽에 거대한 도랑을 굴착하고 거기에 진흙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뒤를 받친 요새의 성벽에는 대포가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개발된 후 실전에 배치하기까지 거의 한 세기가 소요될 만큼 힘겹게 개발된 무기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좌절을 맛보고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축성법이 발전하였는데, 이탈리아식 배치라 불리는 이 방법은 한마디로 성벽의 높이를 낮추되 경사가 지게 만들고 획일적인 일자 모양이 아니라 좌우 대칭적인 다각형의 모양으로 요새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포라는 악마의 도구가 뿜어내는 무시무시한 광포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행복한 시대여 축복받을지어다. 대포를 발명한 자가 지금 지옥에 있어서 그 저주받은 발명의 보상을 톡톡히 받고 있어야 나는 만족하겠다. 하지만 프랑스산 대포가 15세기의 전장을 누빌 때 세르반테스의 모국 스페인 역시 프랑스의 대포를 누르기 위한 새로운 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과학이 전쟁과 함께 야합하여 발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과한 말일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